네, 그 오늘 이제 그 앞서 그 비트 감독님 아주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와 아수라를 오늘 같이 이제 보고 얘기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그 두 편을 통해서 김성수라고 하는 어떤 한 감독의 어떤 스타일뿐만 아니라 또 공교롭게도 또 두 편이 이제 정우성 배우의 과거 현재를 보여주는 또 작품이기도 해서 굉장히 그 두 편 함께 연달아 보시고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영화제에서는 이런 그 지브리 시간이 보통 그 영화 상영하고 이제 1시간 정도 한다면은 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한 최대한 40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앞서서 그 객석 질문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객석 질문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객석 질문 조금 더 느려서 앞서 하지 못하셨던 비트 질문 해도 뭐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걸 많이 하시면 그 우리 주성철 선생님이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제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하신 분한테 이 아수라 각본집 하나 제가 사인해서 드릴게요. 책 팔러 왔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책 하나 있다. 그거 하나만인가요? 아까 뭐 다른 거 있는 것 같던데. 아 포스터. 아 버스 그렇죠. 아 이거 제가 포스터 갖고 왔는데 하나 사인해 드리려고.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위에가 찢어졌어요. 네, 차량 이동 중에 그 모서리가 파손이 됐습니다. 저 뛰다가 찢어져.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근데 여기 찢어졌지만 그래도 가져가실 거면 제가 사인해서. 그 이제 아까 이제 마침 또 비트를 본 날이다 보니까 이제 비트랑 아수라를 좀 비교해 보면 오프닝 구성이 똑같죠. 정우성 배우의 나레이션이 똑같은데 이제 대사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에게 꿈이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청춘의 어떤 결핍, 상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면 그 아수라는 완전히 다른 정서죠. 사람들이 싫어요. 뭐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긴 시간을 이제 관통하면서 어쨌건 이제 정우성 배우라고 하는 이른바 김성수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이 정우성 배우의 이 나레이션이 두 영화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아수라의 시작을 좀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뭐였을까? 왠지 그 정우성 배우의 어떤 관계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어떤 기자분한테도 그러는데 지금 이 질문도 처음 듣는 질문. 그 비트는 제 전작이 좀 잘 안 돼서 그 비트를 찍을 때 이 영화는 진짜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식으로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식이라는 것 중에 아마 그 나레이션 형식의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레이션이 들어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비트는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은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반 작업 과정에서 그 나레이션을 거의 다 없애버렸고 아수라는 아예 처음 했을 때부터 거의 나레이션 영화였어요. 그냥 한 남자의 독백으로 시작해서 독백으로 끝나는 그 영화 전체 대사보다 나레이션이 더 많았는데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나레이션 다 빼라고 해서 그래서 나레이션을 또 거의 다 빼고 하게 됐는데 그 일맥상통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비트도 그랬고 비트도 첫 작품이 제가 데뷔작이 잘 안 돼서 그냥 속상한 마음에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거야라고 했던 영화가 이제 비트였고 그 다음에 아수라도 제가 이제 감기라는 영화로 이제 이미 투자가 다 확정되고 시나리오가 나온 영화였는데 제가 다른 작품하고 있다가 그 제안을 받아서 야 저거 하면 1000만 감독 되겠다 나도. 그래서 그런 요행수를 노리고 가서 이제 했는데 아마 다른 감독님이 했으면 그 1000만이 됐겠지만 제가 너무 잘 못해갖고 그 영화가 1000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는 이제 1000만은 없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대신 제 영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뭐 딴짓도 했지만 영화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의 영화 필모그래피의 마지막 영화가 감기가 되는 게 조금 약간 억울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이도 먹고 더 이상 영화 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영화, 내 멋대로 하는 영화 하나 찍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표표히 영화계를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아수라를 했습니다. 근데 아수라는 저 자신한테 가장 만족감이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영화 봐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대신 제가 어떤 사람의 조언이나 그 아이디어나 얘기도 안 듣고 나는 이제부터는 이거 내 인생이 마지막 영화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나는 갈 거니까 뭐 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해 이런 좀 약간 독단적인 마음으로 영화를 찍어서 영화 다 만들고 나니까 영화가 되게 편협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영화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 나레이션과 정우성 씨하고 그런 게 같이 있네요. 확실히 그 개봉 시점으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솔직한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영화를 만드셨다라는 거에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작과 이제 뭐 서울의 봄까지 같이 한 이목의 촬영 감독도 사실 그대로고 굉장히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한 감독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뭐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와서 이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아수라는 사실 이제 굉장히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배우도 있고 전작을 함께했던 스태프들도 있는데 이전의 영화들과 만듦새 자체 혹은 영화 연출의 방법론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인상을 즉각적으로 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당시 그 김성수라고 하는 이 연출자에게 어떤 내외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뭐 그게 저는 굉장히 사실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감독은 색깔이 강한 감독을 좋아하는데 저는 뭐 그런 색깔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제가 감기를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되게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내가 이렇게 내 영화 인생이 끝나가나라고 생각할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표현하는 방식, 내 스타일을 한번 보여주고 이제 내 영화 인생을 좀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아수라를 준비할 때 내가 뭐가 문제였지? 내 영화에 뭐가 좀 잘 못하는 부분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찍으려고 하는 영화를 더 잘 찍고 더 개성 있고 뭔가 좀 차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문제가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아웃라인을 정한 다음에 이제 이목의 감독을 불러다 놓고 제가 이제 그 사람도 좋아하고 저도 이제 필름 너르를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유명한 그런 영화들의 그 스틸 사진을 벽에 쫙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 영화들이 뭔가 멋있지만 좀 옛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당시 현대 영화가 굉장히 좀 더 사실적이고 진짜스럽고 그 뭐 대사하는거나 뭐 영화 내용이나 스토리나 캐릭터나 모든 면이 그 이전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좀 더 자연스럽고 더 진짜 같음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때여서 저도 좀 진짜 영화 같은 영화의 느낌을 주려고 이제 그 르포 사진에서 범죄 현장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그 이목의 감독한테 나는 느와르 영화를 찍을 거지만 이렇게 안 찍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걸 찍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목의 감독이 그건 불가능하다. 꿈 깨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내가 못 찍니? 그랬더니 이 르포 사진에서 나온 사진은 이제 사진 기자가 현장에서 수도 없이 카메라를 누르다가 딱 한 번 걸리는 어떤 한순간의 사진이고 우리 영화 찍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배우랑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빨리빨리 어떤 포메이션을 만들어서 빨리 찍고 끝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진짜스러운 순간의 포착이 가능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말을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모의 감독도 저한테 냉정하게 말했지만 본인도 그거를 고민을 많이 감독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해주지? 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아수라는 영화는 그 다이얼로그 전달이나 그 상황 묘사가 그 진짜 얘기가 아니라 겉과 안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력이나 그런 어떤 은폐하거나 협박하거나 속이기 위해서 남자들이 이제 상대를 떠보고 이제 이렇게 힘 자랑을 하고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면으로 마주보거나 나란히 옆에 앉거나 어깨를 걸어서 오버숄더로 찍거나 그런 단조로움이 아니라 이 인물들이 계속 움직이면, 그래서 아수라 찍을 때 제가 이제 배우들한테 이 영화는 모든 배우가 가만히 앉아서 대사를 치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움직임은 그냥 왜 움직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좁은 우리 안에 맹수들을 집어넣으면 맹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이나 네가 나보다 약해 라고 하는 걸 타면서 가장 좋은 자리를 탐하려고 하고, 나머지 그 맹수는 그 사람 주변을 어스렁거리면서 이제 빈틈이 보이게만을 노린다. 그렇듯이 나는 당신들을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 밀어놓고 당신들끼리 그런 눈치 보고 그 눈을 부라리고 으르렁거리고 하는 그런 광경을 찍고 싶다. 그러면 관객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와 움직임과 눈빛을 보고 이 영화의 내용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극 경험이 많은 황정민 씨, 곽동원 씨, 정만식 씨가 이제 왔고, 또 저의 그런 취지에 정우성 씨는 연극 경험이 없지만 연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주지훈 씨는 이제 막내니까 형들이 재밌는 거 하니까 이제 나도 따라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영화가 전체가 다 움직이는 영화가 된 거예요. 근데 비좁은 공간에서 인물들이 이제 자기 각자의 맥락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찍는 화면이 이제 틀에 박힌 화면이 안 나오고 약간 비정형화된 불안정한 구도의 화면이지만 그게 더 좀 약간 차별화도 되고 좀 더 진짜 같고 또 서 있는 광경만도 스토리를 설명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영화 만들고 나서 그런 말 하시는 분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영화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 저희들끼리는 그 방식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뭔가 다른 식으로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좀 다르구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서울의 봄 할 때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팀들이 서울의 봄에도 한번 적용시켜보자라고 했고, 서울의 봄은야말로 진짜스러워야 되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그 서울의 봄의 원칙은 이제 그 현장에 관객들이 어느 누군가 옆에 서 있는 느낌으로 같이 쫓아가면서 그 상황을 보는 영화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쫓아가면서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서 조금 불안정하지만 바로 옆에서 그 인물들을 지켜본다는 느낌으로 찍자라고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을 다 움직이게 하는데 이제 배우들이 너무 많아서 서울에 보면, 근데 이제 워낙 다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바뀐 부분들을 아수리언 분들이 많이 좀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즈음에 이제 아수리언과 이른바 불안당원 사이에 교집합이 은근히 좀 크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분들이 진짜 진정한 시네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들을 가장 잘 캐치하신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불안당도 그렇지만 이 아수라에는 다른 영화에 없는 이 작품에 속해 있는 장르 안에서 완전 독보적인 장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형나경 장면이라고 부르는, 형나 경찰이야라고 얘기하는 그게 지금까지 언더커버 영화에서는 보지 못한 장면이었는데 아수라에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아수라도 그렇고 이 서울의 봄도 그렇고 제가 이 영화를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각각 어떤 필름 누아르의 어떤 정통적인 장르나 그리고 이제 서울의 봄도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김성수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장르적인 취향이 정말 진하게 녹아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님이 워낙 또 좋아하시는 그 스파게티 웨스턴 장르의 어떤 설정들,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그 한도경이 이제 뚝 떨어뜨린 그 총알 하나를 나중에 이렇게 써먹는 거라든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는 그 구로사와 아키라의 요진보 같은 구조가 있잖아요. 그 김차인 그 검사와 이제 박성배 시장 사이에서 그 양쪽을 오가면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이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에 같기도 하다가 결국 양쪽 다 이제 엿을 보게 되는데, 요진보 때랑 비교해 보면 요진보 때는 그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장례식장에서 사실은 그 박성배 시장과 함께 있지만 그거를 어딘가에서 듣고 있는 그 김차인 검사 팀을 한 번에 그냥 엮어버리면서 양쪽을 다 붙여버리면서 빠져나오는 그 장면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설정이고 장면이어서 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구나라고 굉장히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들이 저는 뭐랄까, 제가 김성수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늘 새로운 걸 하면서도 이 김성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고 있는 어떤 장르적인 취향을 너무나 진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제가 늘 감탄하고 있고, 그래서 네, 아수라에서 그런 설정 장면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아, 그 제 질문은 아니 그 저기 이제 한도경이 장례식장에서 그 자기가 이제 이 듣고 있는 거를 그냥 확 밝혀버리면서 양쪽을 그냥 붙여서 엿을 먹이잖아요. 양쪽을 다. 그런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요진보라고 하는 설정을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현대사회에서. 그런 생각 좀 해봤죠. 저는 그 내가 상대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거기에 걸맞는 타격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그게 좋은 의미든 뭐 사랑이든 우정이든 아니면 분노든 증오든 어떤 것든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정말 항상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주인공이 그 자기가 원하는 거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살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폭하는 마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장면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도경이 이제 완전히 자폭하는 심정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하나만 더 드리고 계속 좀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비트와 아수라를 함께 본 날이다 보니까 비트의 정우성과 이 아수라의 정우성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저는 이제 아수라를 처음 봤을 때 처음에 조금 당황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정우성 배우의 스타일링 때문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영화 안에서 그 아내의 병관으로 계속 이제 쉴 새 없이 반나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어떤 날은 뭐 제대로 자기를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근데 그 한국 영화에서 묘사되는 경찰들을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의 강철준이나 베테랑의 이제 손호철처럼 진짜 우리가 옛날부터 봐왔던 그냥 점퍼 하나 걸치고 있는 강력한 형사라고 하는 그런 좀 범죄도시의 주성철.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도시의 뭐 주성철이나 혹은 이른바 그 무간도유에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경찰 영화에서는 또 경찰들이 굉장히 이렇게 멀끔하게 수트를 차려입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라에서는 후반부에 주지훈이 입고 있는 스타일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 정우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아수라에서는 약간은 비리 경찰 같은 느낌을 주는 경찰을 만들 때 딱 스타일링 자체를 어떻게 좀 고민하고 그렇게 가셨을까? 그게 진짜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비트나 태양은 없다를 만들 때는 제가 젊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었지만 아무튼 제가 아직 제 청춘의 어떤 태양이 완전히 지지 않은 시점이어서 그 젊은 날에 제가 갖고 있던 어떤 방황, 저항감 또는 헛된 욕망 그런 것들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무모한 용감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표현하면서 그런 걸 표현하는 순간에 쾌감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제 그런 청춘이 아니고 그런 청춘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또 영화계 내에서도 좀 비루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뭔가를 이루지 못하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의 세대의 저의 뭐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을 보면서는 다 이렇게 다 청춘에는 다 뜨거운 열망과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 비루한 중년의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주변에 뭔가 맛있는 게 없나 코만 킁킁거리고 그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뭐 어떤 거든 향락이든 그런 거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다 사유어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저 자신의 삶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아름다운 청춘이었던 정우성이 남의 눈치나 보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또 제가 원래 그런 위기에 처한 인간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전전긍긍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비루하고 남노하고 좀 눈치만 보는 사람으로 등장해서 막 하면 그게 이제 어떤 나이 들어가는 중년 남자의 그런 구차스러운 행색을 보여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웬간해서는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정우성 씨 얼굴에도 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CF나 이런 거 찍을 때는 지우고 보통 때는 본인이 뭐 그런 거 잘 자기 얼굴에 대한 교만함이 강한 인간이어서 이런 거 잘 안 지우려고 하는데 제가 정우성 씨 얼굴에 있는 아주 깨알 같은 상처들을 제가 잘 아니까 그걸 다 크게 했어요. 아주 요만한 상처를 5cm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피부톤도 하고 머리도 제일 못생긴 머리를 하고 옷도 막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럼 조금 이른 일에게 객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비트 때 못했던 질문. 이게 영화에서 원래 로미가 처음에 이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걸 극복을 못하다가 후반에 갈수록 점점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미니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트가 영화는 끝났지만 그 영화의 후반을 더 이후를 생각하신다면 로미에는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60대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솔직히 이제 친했던 사람이 지금은 가면 아프지만 이제 죽음이 당연한 거니까 그러려니 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근데 젊은 날에는 생명의 종결은 느닷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죽음은 굉장히 충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비트의 라스트는 신선 작가랑 제가 썼을 때는 얘가 안 올 사람이 아닌데 얘가 어디 간 거지 하고 이제 로미가 나와서 자기 집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 동네에도 없으니까 큰 길로 나가서 막 걸어서 가는 걸어가는 장면 위로 로미의 나레이션이 쭉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촬영하고 마지막 하면서 그 장면도 찍기는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바꿨는데 아마 그 죽음을 알았을 때는 그걸 뭐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저도 어렸을 때는 제 친구의 죽음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보소영 씨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방금 질문해 주신 분은 약간 그 선물 받아가시고요.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아수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죽음에 관련된 게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필름에. 근데 그 와중에 태사장 김혜곤 배우의 캐스팅 자리는 되게 정해둔 건가요? 김혜곤 배우가 다른 영화에서도 되게 잔인하게 죽는 장면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캐스팅을 김혜곤 배우로 딱 정해놓고 한 건지 다른 영화에서도 아니고 그 역할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김혜원 감독하고 좀 친해요. 김혜원 감독이 그 송혜선 감독이랑 또 친구예요. 이제 송혜선 감독도 저랑 친한 그 파이라만 감독님이 제 친한 후배고 그래서 같이 어울리고 이제 같이 잘 어울렸었어요 이전에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해서 캐스팅을 할 때 이제 여러 사람을 생각했는데 다른 배우도 고려가 됐죠. 근데 그 어떤 자리에 제가 갔다가 김혜원 감독을 만났어요. 근데 그 감독을 만났는데 그 김혜원 감독이 아주 입이 걸거든요. 말을 잘해요. 그렇죠? 말을 진짜. 그 영화에서 그 태경조가 뭐 깡맛 지옥 간다고 거의 뭐 실제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김혜원 감독이 이제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저 오랜만이야. 그리고 이제 김혜원 감독이 하는 행동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김 감독 나랑 영화 하나 하자고 그랬더니 이제 저 이제 뭐 연기 안 하라고 막 그런다 그래서 꼬셨죠. 그래서 김 감독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아수라 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영화에서 보통 느와르 장르 영화가 선악으로 캐릭터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보다 보니까 이게 강 혹은 약 이렇게 캐릭터를 구분을 한 것 같아서 그 선악이 아닌 강악으로 이제 캐릭터를 구분한 의도가 이제 감독님이 의도한 바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장르 영화를 좋아하고 또 소위 액션 영화 감독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데 영화 속의 액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선과 악의 대결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나쁜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은 이제 무력, 폭력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을 응징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법이나 이런 어떤 정당한 수단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악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그 선한 이유라는 명분으로 좋은 폭력을 써서 그를 나쁜 폭력을 무찌르는 영화가 소위 이제 액션 영화인데 저 같은 감독들이 지금 갖고 있는 딜레마는 그런 뭐 최근이 아니라 좀 한 2007년 8년 뭐 제가 왜냐하면 왜 그런 2007년 8년 얘기하면 미국에서 그 저기 모기 사태 났었잖아요. 리만 브로더스 할 때 그때 저는 이게 세상에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진짜 거대한 악은 경제나 돈과 그런 정치 권력을 마음대로 요리한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커다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나는 고작 영화라고 찍으면서 뭐 깡패들이 나와갖고 뭐 인신매매범이 악당이고 그 애를 물리치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그 이전의 영화 속의 악당들이 제가 보니까 악당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없고 진짜 악당들은 그
이 세계를 움직이거나 지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선과 악의 대결의 이야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쓰면 그게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쓰겠어요. 자, 근데 서울의 봄을 제가 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왜냐면 서울의 봄은 진짜로 일어났던 일인데 선과 악이 있잖아요. 이거는 나처럼 선과 악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이거는 왜 떡이냐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선과 악이 너무 구분되니까 저 같은 액션 영화 감독한테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옛날 얘기고 뭐 군대 얘기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그 말려드는 순간은 사람들은 진짜 숨도 못 쉬고 쫓아오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아수라 할 때는 그 누가 선이고 악이가 없어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면 그건 악이 아니잖아요. 물리칠 수 있는 애는 그냥 나쁜 놈이죠. 범인이고. 그런데 범인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잡을 수 없는 건 그 사람이 그 세계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기둥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악당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악당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해 집단이 그들끼리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하고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과 연관된 사람들끼리 서로 먹자고 싸우는 거지. 우리는 그런 권력이나 그런 먹거리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맞아, 세상은 다 나쁜 놈들이야. 특히 어떤 도시가 존재하고 어느 지역이 존재한다면 그 도시를 움직이는 그 도시의 절대 권력자, 그 도시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 이런 새끼들이 제일 나쁜 놈일 거야. 오히려 그 도시에 존재하는 쪼물하게 악당들도 그 사람의 다 똘만일 거야. 그런 생각으로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화 만들고는 이제 반성 많이 했죠. 관객들은 선과 악의 싸움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제가 질문드리면 이제 서울의 봄 얘기를 계속 해주셨으니까 아수라와 서울의 봄의 또 공통점은 이제 황정민 배우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악역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실존 인물이면서 이제 군인이고 또 아수라에서는 이제 관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황정민 배우가 이제 캐릭터를 해석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두 영화를 굉장히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황정민 배우와의 어떤 소통 과정이랄까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정민 씨는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원래부터는 알았죠. 옛날부터는 볼 때 이 사람 힘이 정말 좋은 배우다. 실존 인물을 토대로 한 연극인데 그게 그 역사상 존재했던 진짜 사악한 왕이거든요. 그 사람을 연기하는 걸 보면서 이 힘이 어마어마한 저 악인의 에너지를 저렇게 마치 그 화살처럼 뿜어내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세더라고요. 진짜 황정민 씨는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로 똘똘 뭉친 분출하는 화산 같은 배우입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여기 질문 중에서 제일 평론가 주선생님 마음에 드는 사람 두 사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분인데 드린다고. 그럼 그 다음 포스터는 아니 공평하게 주셔야 돼요. 정말 질문에 좋은 거를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저기 감독님 오늘 두 개 같이 보면서 느꼈었던 건데 먼저 그 정우성 배우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영화 속에서 꼭 마치 그냥 한 사람이 멀티버스 세계 안에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하다가 다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감독님 아까도 이야기 많이 해주셨지만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감독님에게 어떠한 영감을 주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조지 밀러 감독님이 퓨리오사 그 매드맥스 사가를 만들어내시면서 굉장히 세련된 감각을 자랑하셨잖아요.
서울의 봄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거든요. 제 비트도 보고 서울의 봄까지 쭉 이어서 봤는데 사실 되게 그 서울의 봄 보면서 놀랬었거든요. 되게 세련되고 쭉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고 되게 재밌어서 아주 제가 즐겁게 잘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터뷰들을 보면 되게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감독님한테 최근에 어떤 느낌표 같은 영감을 주는 영화나 아니면 책이나 시리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렵습니다. 정우성 씨는 그 비트 때 만났는데 그 영화가 잘 됐어요. 그것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트라는 영화가 잘 된 거는 정우성 씨 때문에 잘 됐더라고요. 아, 얘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얘랑 또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먹었고, 그런데 정우성 씨가 20대의 정우성 씨는 진짜 비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굉장히 지금 그때의 정우성 씨 생각하면 지금 막 농담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소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통의 의지가 없는 남자였어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니? 그랬는데 이 대화를 하는데 속이 정말 꽉 차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정확한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자기가 불편하거나 좋지 않은 거에서는 자기가 거기에 막 부안해동하거나 같이 즐기거나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얘 괜찮다. 어린애인데도 내가 배울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제가 그 인간을 외모도 뭐 대단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이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친구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얘기했고, 제가 이제 그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제가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니까 그 사람도 저에 대해서 되게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적으로 친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뭐 자주 만나고 어울리고 막 그러지 않. 젊었을 때는 같이 어울려 술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띄엄띄엄 보지만, 근데 아무튼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워낙 그 성품 자체가 배려심이 많아요. 그리고 되게 점잖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이러게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요즘에 재밌게 본 거는 살인장난감, 마스크걸, 베이비 레인디어,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본 것 중에는 그 하이제킹, 그다음 핸섬 가이즈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는 영화는 하이제킹과 핸섬 가이즈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책은 늙으니까 잘 이렇게 보지 않는데, 얼마 전에 문득 생각이 나서 그 가와다 야스나리의 그 설국을 조금 봤어요. 다시. 제가 요즘 글을 쓰고 있는데 너무 원래도 못 썼지만 점점 더 늙으니까 못 쓰는 것 같아서 그 작가의 글이 너무 간결하면서도 시각적인 거를 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근사한 글이잖아요. 그래서 좀 보면 조금 보다가 절망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종료를 해야 된다는 제가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해주신 분이 저기 포스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던 거였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 비트와 아수라 이어서 김성수 데이 보냈는데요. 제가 이제 아수라도 그렇고 최근에 서울의 봄도 서울의 봄에서 또 한 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오늘 뭐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작품을 좀 애타게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까지 오셔 인터뷰 진행하시고 뜻깊은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자신한테는 비틀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저희 동료들과 또 제가 친했던 배우들과 같이 일했던 저한테는 굉장히 추억의 앨범 같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아수라는 저 자신이 되게 낙담했을 때 저의 그 울분과 저의 포부를 쏟아부을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나중에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제 분노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그런 건 배웠어요. 내 감정이 영화에 들어가면 그게 관객들한테도 전달되는구나. 그래서 서울의 봄 찍을 때도 제가 서울의 봄의 내용을 제가 목격한 거는 19살 때지만 제가 이제 영화를 감독으로 데뷔하는 30대 중반에 그 사건의 전말을 알았을 때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상황을 보여주면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한 감정을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거나 확장성이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근데 너무 기적 같은 일이 벌어난 게 그렇게 감동도 없는 영화인데 짜증만 나는 영화를 사람들이 봐주시고 또 옆에 추천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영화의 힘보다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들을 추천해주면서 이렇게 영화가 어마어마한 스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수라라는 영화를 하면서 좀 제 감독 인생에서 큰 터닝 포인트를 했거든요. 저 자신이 외부 사람들한테 하지만 저랑 저희 팀들은 이제 제가 지금 제가 일하는 팀을 만든 지가 한 10여 년 됐거든요. 근데 그 팀 내에서는 그런 시도를 했고, 그런 훌륭한 팀들과 같이 또 제가 잘 아는 배우들과 같이 서울의 봄을 하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수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시도하고 실험했던 내용들을 마음껏 사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제 마음에 치유를 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영화는 좀 궁핍하고 편협한 영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영화였는데 그 두 편의 영화,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됐던 두 편의 영화를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는 제가 또 다음 영화에서 조금 더 나은 작품, 더 열심히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다음 작품 열심히 준비해서 재미있는 영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오는 춘천에서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김성수 감독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